나는 전화를 들어 아들 민호에게 결혼식 시간을 물어보려 했을 때 며느리 지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 우리 어제 이미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거든요. 그 말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갑게 나를 덮쳤다. 특별한 사람들. 나는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대주고 그들의 집 모든 가구를 사주고 먹을 것조차 없을 때 냉장고를 채워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 나는 내 아파트 거실에 그대로 서서 마치 1000kg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운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내 시선을 피하는 동안 지영은 내가 사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참석하기 위해 골랐던 분홍색 한복은 새 신발과 함께 옷장에 무용지물로 걸려 있었다. 민호의 결혼식 사진에 나올 내 모습을 생각하며 그 한복에 20만 원을 썼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사진에 등장하지 못했다.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주 동안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해왔다. 결혼 선물로 100만 원을 줄 계획으로 추가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혹시 결혼식 후에 축하하러 올까 싶어 집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독이 묻은 내 단어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민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마치 연습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주 작고 친밀한 자리였어요. 우리 둘과 증인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봤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한 지영의 부모님을 봤다. 샴페인으로 건배하는 그녀의 오빠들을 봤다. 지난달 개인 용돈으로 준 50만 원으로 내가 사도록 도와준 지영의 흰 드레스를 봤다. 내가 초대받지 못한 모든 것을 봤다. 일주일 후, 정확히 그 굴욕으로부터 7일 후, 지영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더 이상 나를 결혼식에서 제외시킨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절박하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다. 어머님,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내지 않으면 퇴거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송금하는 걸 잊으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 송금을 하기 위해 은행에 달려갔던 모든 순간들, 그들이 지붕 아래 살 수 있도록 내 계획을 취소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에게 간식 살 돈을 주기 위해 김치와 밥만 먹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나를 제외시킨 후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 뻔뻔함을 가졌다. 지영아, 나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특별한 사람들만 도와준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구나. 전화선 너머 침묵이 너무 깊어서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떨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 어머님,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우리는 항상 어머님께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어머님은 저에게 친어머니 같으셨어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달콤한 목소리로 포장된 거짓말.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내가 자금을 대준 반지를 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목소리. 그들이 교환할 예식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모른 채 수년 동안 나는 항상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살았다. 매 단어, 매 몸짓, 매 선물을 재며 내 유일한 아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애정을 받기를 기대하며 나는 완벽한 어머니, 순종적인 시어머니, 그들이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할 때도 결코 항의하지 않는 조용한 제공자였다. 하지만 그 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내가 이 3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다. 월세, 식비, 선물, 긴급 상황, 변덕 등 모두 합쳐 2천만 원 이상. 내 노후연금, 내 저축, 내 고인이 된 남편이 마지막 해에 편안하게 살라고 남겨준 돈에서 뽑은 2천만 원. 그리고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 내 친아들의 결혼식 날 낯선 사람처럼 대우받기 위해? 그날 밤 전화를 끊은 후 침대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고 쌓인 좌절감의 눈물이었으며 수년 동안 삼켰던 굴욕의 눈물이었다. 내 사랑이 짐처럼 느껴지고
내 존재가 방해물처럼 여겨지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내 돈뿐이라고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내가 되었던 어리석은 어머니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를 위해 울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단지 배신의 고통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늘 그렇듯 지친 눈, 사랑을 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주름들. 하지만 내 눈빛에는 뭔가 달랐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강인함, 순종 아래 묻혀있던 결단력이었다. 주방으로 가서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처럼 커피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에게 전화해 어떻게 잤는지 묻지 않았다. 전날의 굴욕에 대해 사과하는 그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하루의 첫 걱정은 나 자신이었다. 그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계획했던 테이블, 그들의 지출을 위해 지폐를 세웠던 테이블, 그들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할 때 조용히 울었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그 테이블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통장과 은행 명세서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다. 내 어리석음의 정확한 크기를 숫자로 보고 싶었다. 월 50만 원씩 36개월, 1,800만 원. 식비와 생필품, 약 월 20만 원, 720만 원 추가. 생일, 크리스마스, 기념일 선물, 적어도 300만 원. 지영의 응급 의료비 80만 원. 한 번도 갚지 않은 차 대출 250만 원. 아파트 에어컨 수리 50만 원. 거실 가구 120만 원. 산삼빵 40만 원. 그것이 내 관대함의 정확한 수치였다. 남편의 유산, 내 연금, 정직한 수십 년 일로 모은 저축에서 빼낸 40만 원을 낭비했다. 그 모든 돈이 나를 존중하는 척도 할 수 없는 두 성인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전화기가 울리고 화면에 민호의 이름이 보였다. 평소라면 심장이 뛰며 그가 마침내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해 주길 바라며 달려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게 두었다. 결국 전화는 멈췄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커피를 마셨다. 10분 후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영이었다. 그녀도 울리게 두었다. 그런 다음 민호의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급히 이야기해야 해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오후 2시에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과 관련된 특정 목적 없이, 그들을 위한 심부름 없이 수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항상 송금하기, 위한 은행,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기 위한 마트, 지영의 약을 사기 위한 약국이었다. 오늘은 그저 걷고 싶어서 걸었다. 어릴 때 민호를 데려갔던 공원을 지나갔다. 나를 꽉 껴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말했던 그 달콤한 소년을 기억했다. 언제부터 그가 나를 감정이 있는 ATM기처럼 대하는 이 남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사랑과 돈을 혼동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의 애정을 사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을까? 은행에서 내가 자동 이체를 많이 했던 그곳에서 문 앞에 멈춰 섰다. 지점장. 박상훈 씨가 유리를 통해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민호와 지영에게 보낸 내 모든 송금을 처리했다. 그는 내 계좌가 그들의 계좌를 채우기 위해 매달 비어가는 것을 보았다. 들어가서 바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 지점장님, 내가 말했다. 내가 예약해둔 모든 자동 이체를 취소하고 싶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 송금들은 일출처럼 규칙적이었다. 박순자님, 확실하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의 걱정은 진실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호가 나에게 보여준 어떤 관심보다도 더 진실했다. 일이 있었다면 마침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내 계좌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원해요. 다른 누구도 내 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박 지점장이 취소를 처리하는 동안 내 전화기는 계속 울렸다. 민호, 지영, 또 민호. 마치 그들의 수입원이 위험에 처하자 레이더를 개발한 것 같았다. 전화기를 완전히 껐다. 박순자님, 박 지점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참견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 몇 년 동안 가족에게 아주 관대하셨던 걸 봤어요. 이 변화를 위해 그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은행 거래 이상으로 나를 거의 알지 못하는 이 남자가 내 아들보다 내 복지에 더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박 지점장님. 오히려 마침내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을 멈췄어요. 은행을 나왔을 때 마치 그 사무실에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은 완전히 내 것이었다. 나를 자원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의무가 없었다. 민호와 지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그들을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 않았던 여행들, 항상 그들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내느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매원이 그들의 필요에서 빠지는 원이라고 생각해 포기했던 취미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내 현관 앞에 세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의 차, 지영의 차, 그리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차 한 대. 창문을 통해 내 집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열쇠가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돌봤던 것처럼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열쇠를 주었다. 문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진정한 대결의 시간이었다. 내 집 문을 열자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민호는 머리를 감싼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갇힌 맹수처럼 이리저리 걸어 다녔고, 내가 모르는 나이 든 남자가 식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 서류, 내 개인 문서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 사람 모두 마치 내가 내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지영이 먼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전화로 들었던 절박한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야기해야 해요. 이석진 변호사님은 어머님의 상황에 대해 상담한 법률사무소에서 오셨어요. 내 상황이요? 그 질문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내 입에서 나왔다. 어떤 상황이요? 나는 완벽하게 괜찮아요. 민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한때 순수한 아이의 눈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단지 재정적 공황만을 반영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우리가 은행에 갔더니 모든 이체를 취소하셨다고 하더군요. 박 지점장님이 어머니가 우리의 계좌 접근도 차단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석진 씨, 회색 양복을 입고 내게 신뢰를 주지 않는 미소를 지닌 50대 남자가 손을 내밀며 내게 다가왔다. 박순자님, 저는 이석진 변호사입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정신적 복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상황을 평가해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내 식탁으로 직접 가서 그가 내 허락 없이 검토하고 있던 모든 내 문서를 모았다. 이것들은 내 개인 서류입니다.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이것들을 검토할 권리가 없어요. 어머니, 민호가 최근 몇 년 동안 완성한 듯한 그 거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어요. 먼저 설명 없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배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영이 다가와 필요할 때 쓰는 그 거짓된 부드러움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마도 외로움이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나이에는 혼란 에피소드를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경보종처럼 내 머릿속에 울렸다. 이제 변호사를 데려온 이유를 이해했다. 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고 내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혼식에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 나를 노망난 노인처럼 대했다.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가 모두를 조용하게 만드는 굳건함으로 말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더 명확해졌고 여러분은 지금 내 집에서 나가실 거예요. 이석진 변호사가 변호사들이 합리적으로 들리려고 할 때 쓰는 그 직업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박순자님, 압도감을 느끼시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재정적 결정,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행동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려되는 행동들.
내 목구멍에서 나온 웃음은 거칠었고 거의 잔인했다. 내 돈은 내 것이라고 결정한 것처럼요.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두 성인의 삶을 더 이상 자금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요. 지영이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펄쩍 뛰었다. 우리는 절대 어머님을 나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어머님이 가진 모든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있었다. 벌거벗은 날것의 진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들은 단지 미리 상속을 받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70년을 더 살든 70일을 더 살든 상관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문제가 된 다리가 달린 은행 계좌일 뿐이었다. 나가세요. 내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 분 모두 내 집에서 나가세요. 민호는 자신의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보이던 그 변덕스러운 아이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머니, 우리는 이렇게 떠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월세, 차 할부금, 어머니가 보증한 신용카드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자르실 수는 없어요. 없다고요?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대화 내내 톤이 올라갔다. 누가 없다고 했죠? 36개월 동안 내 이름도 없는 월세를 내왔어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냉장고를 채웠어요. 명백히 나를 위한 공간이 없는 삶의 자금을 대왔어요. 이석진 씨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박순자님, 우리는 이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와 지영 씨가 어머님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위임장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어머님이 더 좋아지실 때까지만이에요. 나는 폴더를 들어 심지어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여기서 유일하게 일어날 전환은 여러분이 출구로 향하는 것뿐입니다. 지영이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좌절감, 억눌린 분노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머님을 의지했어요. 어머님의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물건을 샀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정적 약속을 했어요. 내 돈에 기반한 약속이요. 내가 대답했다. 내 복지, 내 행복, 내 회사가 아닌 오직 내 돈에 기반한 약속. 그리고 이제 내 돈이 내 자신의 삶에 더 나은 용도가 있다고 결정하자 갑자기 나는 감독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노인이 되었군요. 민호가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이 있을 때 내 품으로 달려오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편안한 삶과 다른 사람들이 자금을 대는 삶 사이의 장애물로 보는 35세 남자였다. 어머니,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후회하는 것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은 오해였어요. 지영이 긴장했었고 저도 압박감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다시 합리적이 되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합리적. 그 단어는 내 입안에서 쓴맛이 났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돈을 대는 것을 의미하나요? 내 유일한 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서 제외된 것이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석진 씨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효율성으로 서류들을 정리했다. 박순자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에게는 법적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계시다면 판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단지 가족 조작 방문이 아니라 실제 법적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데 무능하다고 선언하고 싶어 했다. 이석진 씨,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69세, 40년 동안 재정을 완벽하게 관리해온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집을 유지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때까지 일했으며 지난주까지 완전히 능력 있는 두 성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던 여성을 위협하기 전에 잘 조사하시길 권합니다. 지영은 울음을 그치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냉담함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우리도 권리가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원하는 모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물론 여러분 자신의 돈으로요. 왜냐하면
내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법적 짜증을 위해 쓸 수 없으니까요. 세 사람 모두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에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에게 돌아섰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에게 아주 나쁘게 끝날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필요할 때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끝나실 거예요. 민호야, 나는 깊은 슬픔과 함께 수정처럼 맑은 명확함으로 말했다. 나는 이미 혼자예요.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이 그들 뒤로 닫혔을 때 나는 내 거실에 서서 수년 동안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자유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며 침대에 누워 깨어 있었다. 만약 민호와 지영이 싸우고 싶다면 나는 그들에게 전쟁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아닌 지성으로 싸울 전쟁이 될 것이다. 아침 6시에 나는 이미 옷을 입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첫 번째 정거장은 최재우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내가 남편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수년 전에 알게 된 남자였다. 민호와 지영이 데려온 이석진 씨와 달리 최 변호사는 흠없는 평판과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순자님, 그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나에게 말했다. 자녀분들이 어제 시도한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이것은 노인 재정 학대라고 하며 연방 범죄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개인 문서를 검토한 것도 침해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동시에 안심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심이 된 것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며 일어난 일이 실제로 학대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경각심을 가진 이유는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다. 모든 송금, 모든 선물, 돈을 위해 당신을 압박한 모든 순간. 또한 미래의 어떤 조작 시도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장을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재정 기록을 검토하는 데 3시간을 보냈다. 최 변호사는 총액을 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3년 동안 40만 원. 박순자님,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여행을 가고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대신 결혼식에 초대할 만큼 존중하지도 않았던 두 성인의 삶을 완전히 자금 지원했군요. 초의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나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내 집의 모든 자물쇠를 바꿀 것이다. 둘째, 미래의 깜짝 방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가 있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 셋째, 그들이 연락할 수 없는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열 것이다. 그리고 넷째, 수년 동안 미루어왔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내 다음 정거장은 철물점이었다. 주인인 김기태 씨는 항상 민호와 지영의 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한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수년 동안 나를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박순자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드님 집에 또 다른 긴급 상황이라도 있나요? 그는 내 낭비된 관대함의 조용한 증인이었던 그 친숙함으로 물었다. 아니요. 김 사장님, 이번에는 제 집을 위한 거예요. 모든 자물쇠를 바꾸고 싶은데 가장 좋은 품질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내가 자물쇠를 고르는 동안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그의 아들 민수가 왔다. 그것은 신의 섭리였다. 민수 씨, 내가 말했다. 보안 카메라도 설치해야 해요. 전체 시스템,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음날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지영이었다. 내가 어제 대면 후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로 전화하고 있었다. 어머님, 지영이에요. 제발 끊지 마세요. 어른답게 대화해야 해요. 말해요. 내가 건조하게 말했다. 보세요. 결혼식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이해해요. 실수였어요. 민호와 제가 이야기했는데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집에서 할 수 있고 예전처럼 함께 요리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있는 조작은 너무 명백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지영아, 월세를 정확히 얼마나 밀렸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내가 핵심을 찔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글쎄요. 2달이에요. 총 100만 원이지만 그것 때문에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그리워요. 나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그리워하는지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2가지 다요. 그녀가 나를 놀라게 하는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네, 어머님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머님도 소중해요. 어머님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말했다. 왜 결혼식에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았나요? 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전화를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단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전화한 것이 언제였죠? 또 다른 침묵.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다. 절대 없었다. 지영아, 한 번만 설명할게요. 3년 동안 당신들은 나를 감정이 있는 ATM기처럼 대해왔어요. 나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굴욕을 주고 마침내 가능한 최악의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어요. 이제 돈이 끊기자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했군요. 어머님, 제발요. 나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제발이 통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내가 결혼식에 있기에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선택을 했어요. 이제 나는 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완전히 껐다. 해방의 날에 더 이상의 방해를 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1년 이상 가지 않았던 미용실에 갔다. 민호나 지영이 뭔가 긴급한 것을 필요로 하거나 나를 위해 따로 둔 돈이 그들의 긴급 상황이 되어버릴 때마다 항상 약속을 취소했다. 박순자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용사인 혜진이 소리쳤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를 잊으셨나 했어요. 덤 잊지 않았어요, 혜진 씨. 단지 내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었을 뿐이에요. 나는 완전한 트리트먼트를 받았다. 커트, 염색, 손톱, 발톱.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 혜진이 내 머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 아이들,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호와 지영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쾌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박순자님. 그녀가 끝마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세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네, 혜진 씨.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내 현관 앞에 주차된 낯선 차가 있었다. 내 심장이 잠시 빨라졌다. 아마도 민호와 지영이 지원을 받아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내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나이 든 여성을 보았다. 박순자님이신가요? 그녀가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물었다. 네, 저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옆집에 살아요. 수년 동안 이웃이었지만 대화할 기회가 없었네요. 어제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진정한 걱정이 깊이 감동했다. 여기 내 친아들보다 더 내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김영숙 씨. 커피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전체 상황을 이야기했다. 영숙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으며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박순자님,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5년 전에 딸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도 성인인 딸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돈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끔찍했어요. 그들은 나를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지만 6개월 후에 딸이 진정으로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이제 우리는 돈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진정한 관계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희망을 주고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민호와 지영이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박순자님. 당신의 책임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민호와 지영이 월세, 식비, 변덕을 위한 돈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나 자신, 내 계획, 내 미래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수년 만에 가장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민수와 김기태 씨가 자물쇠를 바꾸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왔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내 전화는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울렸다. 지영은 계속해서 다른 전화로 내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박순자님, 민수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말했다. 이 시스템은 완전한 평화를 줄 거예요. 집에 없을 때도 휴대폰으로 누가 오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자동으로 경찰에 알림이 갑니다. 아이러니는 놓치지 않았다. 내 친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내 새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나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 미자에게 전화하는 것. 우리는 내가 민호와 지영의 성취에 대해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할 때마다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 이제 우리의 대화가 가족 소식으로 위장한 재정 보고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야. 미자가 놀라움으로 대답했다. 언니, 어떻게 지내요? 몇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잘 지내요, 미자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잘 지내요. 사실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밀 결혼식, 굴욕, 변호사와의 방문, 자금 지원을 끊기로 한 내 결정. 미자는 조용히 들었고 내가 끝마쳤을 때 그녀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순자 언니,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자랑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사랑이 원으로 측정되는 것처럼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가족 모임에서 언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가 이것을 도와주셨어요. 또는 어머니가 저것을 사주셨어요 였지. 절대 어머니가 그립다 또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언니가 서비스였지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아팠지만 그것은 필요한 고통이었다. 마치 의사가 감염된 상처를 청소할 때처럼 아프지만 그것은 치유의 일부였다. 무엇이 또 내 주의를 끌었는지 알아요? 미자가 계속했다. 지영은 항상 언니에 대해 미래 시제로 이야기했어요. 순자 어머님이 더 이상 없을 때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상속받으면 사업에 투자할 거예요. 마치 그들이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언니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계시는 얼음물처럼 나를 덮쳤다. 그들은 나를 ATM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돈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장애물로 보았다.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들은 나 없이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미자와 통화를 끝낸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와의 45년 결혼 생활.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운 35년. 그리고 나를 백만장자 방해물로 보는 두 성인을 지원한 3년 전 초인종이 울리고 새 카메라로 차 한 잔을 든 영숙이 보였다. 문을 열자 그녀는 간 만든 차를 내밀었다. 어제 이야기해 주신 후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이미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그 진정한 미소로 말했다. 우리는 내 거실에 앉아 영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내 딸도 지영 씨가 언니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특별해요. 언젠가 모든 것이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이건 연습된 문구예요, 박순자님. 그들은 감정적 조작 매뉴얼에서 배워요. 그런 매뉴얼이 정말 있을까요? 내가 반농담으로 물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모두가 같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1장은 그녀를 필수 불가결하게 느끼게 하라예요. 2장은 지속적인 재정적 긴급 상황을 만들어라예요. 3장은 저항하면 그녀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라예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것은 쓴 웃음이었다. 우리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에서 그렇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동시에 우습고도 비극적이었다.
영숙 씨, 돈을 끄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요. 그녀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후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딸은 두 번째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매주 골프를 치는 것을 그만두고 추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오후 나는 수년 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 항상 민호나 지영이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택시비가 그들의 긴급 상황 중 하나에 더 잘 투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지 않을 변명을 찾았다. 묘지는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철수의 무덤은 몇 달 동안 청소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방치된 모습이었다. 나는 비석 옆 잔디에 앉아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철수야, 사랑해.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아. 당신이 떠난 후 민우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을 어떻게든 보상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잠시 동안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아니면 항상 그랬는데 내가 보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어. 그의 아내는 글쎄, 당신도 알잖아 어떤지. 당신이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남겨둔 돈을 그들을 부양하는 데 썼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사랑해. 이제 배웠어. 그의 무덤을 청소하고 시든 꽃을 새 것으로 바꾸고 평화를 즐기며 거기에 1시간 더 머물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와 지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급함이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 현관 앞에 다시 3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내 심장이 빨라졌지만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민호, 지영, 그리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2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두 흥분해 보였고 서로 이야기하며 내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 변호사님, 그들이 다시 내 집에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차에서 나오지 마세요, 박순자님. 저는 즉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어제 우리 대화 후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들은 당신의 재산에 있을 수 없어요. 5분 후 초의 변호사와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나는 경찰관들이 민호와 지영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내 아들이 격렬하게 손짓하는 것을, 지영이 다시 우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내 채에 다가왔다. 박 여사님, 안전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방문객들이 지금 바로 떠날 겁니다. 차에서 내릴 때 민호가 길가에서 소리쳤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경찰을 부를 수 없어요. 민호야. 나 자신도 놀라운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가족은 정신적 무능력 소송으로 위협하지 않아요. 가족은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은 어머니를 ATM기처럼 대하지 않아요. 지영이 길 반대편에서 소리쳤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갚을 거예요. 당신이 보증한 청구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지영 씨,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제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협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내 의뢰인은 3년 동안 자발적으로 한 모든 지불에 대한 완전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다. 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고 영숙으로부터 감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신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의 방문 온 딸을 만났고 내 눈으로 직접 건강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했고 진정으로 서로의 삶에 대해 물었으며 함께 웃었다. 딸은 전체 저녁 동안 한 번도 돈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민호와 원했던 것이에요. 그녀의 딸이 떠난 후 영숙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당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수입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몇 일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보안 카메라는 민호와 지영이 하루에 여러 번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몇 분 동안 주차하지만 내리지는 않았다. 마치 그들이 내 일상을 연구하고 다음 움직임을 위한 완벽한 순간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초의 변호사는 이 방문들 각각을 문서화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나는 날짜와 시간으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다. 그들의 집요함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후에도 매번 나타날 때마다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한 우리의 사례가 강화됩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는 손에 폴더를 들고 전문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매우 잘 차려입은 젊은 여성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뭔가가 이것이 사교적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저는 노인복지부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복지평가를 해야 합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민호와 지영이 상황을 격상시켰다. 이제 더 이상 사설 변호사의 위협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정부를 개입시켰다.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저는 사회복지사 정소연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가도 될까요? 거부하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게 했다. 정 씨는 내 거실에 앉아 폴더에서 양식을 꺼냈다. 박순자님, 당신이 재정적 행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가족과의 소통을 끊었으며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편집증에 징후를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의료 및 법적 도움을 거부했다는 정보도 받았습니다. 모든 단어가 나를 불균형한 노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나는 지영의 손이 그 글에 있는 것을 인식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정소현 씨,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 말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은 법적 신문이 아니라 복지평가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저와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이라는 문구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것은 학대자들이 자신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였다. 당신이 무죄라면 그들이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 정 씨, 내 변호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거나 다른 날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만 법적 대리인 없이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초의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20분 안에 도착했다. 그가 들어와 사회복지사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소연 씨, 그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말했다. 여기 계시려면 법원 명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뢰인은 내 법적 대리하에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어떤 평가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정 씨가 이전보다 덜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박 여사님의 복지를 걱정하는 가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가족이요? 최 변호사가 건조하게 물었다. 대리인 없이 법적 권한을 서명하게 하려고 한 같은 가족? 허락 없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 개인 문서를 검토한 같은 가족? 그녀의 돈으로 살면서도 중요한 행사에서 그녀를 제외시킨 같은 가족? 초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여기 내 의뢰인에 대한 재정적, 감정적 학대에 대한 완전한 문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녀의 계좌에서 빼낸 40만 원.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와 감정적 협박. 여기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의뢰인이 아닙니다. 정 씨는 점점 더 불편해하며 문서를 검토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정보가 그녀 앞에 있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다. 박순자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은행 계좌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방해물로 보는 사람들의 삶에 자금을 대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돕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정소현 씨, 어머니로서의 내 책임은 18세까지 내 아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독립적인 성인이 될 도구를 주는 것이었어요. 내 아들은 35세이고 결혼했으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그의 성인 생활에 자금을 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고 나는 그만두기로 선택했어요. 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정소현 씨 69세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신의 월세를 지불할 수 없는 35세 성인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전체 상황을 재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순자님, 그녀가 잠시 후에 물었다.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나요? 완전히요. 내 계좌 명세서, 투자, 세금 납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최신 상태이고 정돈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살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신체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교통수단을 다루며 이웃들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약을 복용하나요? 비타민과 보충제만 먹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가 없어요. 초의 변호사가 추가했다. 내 의뢰인은 우리의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완전한 의학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벽한 건강 상태입니다. 정 씨는 폴더를 닫고 한숨을 쉬었다. 박순자님, 이 대화와 검토한 문서를 바탕으로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최 변호사와 나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박순자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격화될 것입니다. 민호와 지영은 당신의 돈에 다시 접근권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의 방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희생자처럼 느끼지 않았다.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가져가고 그것을 방어할 준비가 된 여성처럼 느꼈다. 미자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순자 언니, 그녀가 모든 것을 들은 후에 말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민호와 지영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언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예요. 그녀의 말이 깊이 와 닿았다. 그녀가 옳았다. 한 달 전에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나를 황폐화했을 것이다. 나 자신을 의심하게 했을 것이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호와 지영에게 다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결정에 확고했다. 그날 밤 영숙이 와인 한 병을 가지고 나를 방문했다. 박순자, 님, 당신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오늘 당신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저항하고 승리한 것을 축하해요. 확고하게 유지할 때마다 더 강해져요. 우리는 내 새로운 강인함, 내 새로운 삶, 수년 동안 알지 못한 채 기다려온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 영숙 씨,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동안 내가 말했다. 언젠가 어릴 때 민호를 그리워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향수가 지금의 민호의 포로로 당신을 유지하는 것을 멈출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이었던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된 학대적인 성인이 나를 계속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매일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면서 민호와 지영은 계속해서 나를 조작하고 협박하고 겁주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내 대한 그들의 힘을 잃었다. 내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와 지영의 소식 없이 2주가 지났고 아마도 그들이 현실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 내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선 차가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양복을 입은 나이 든 남자와 폴더를 든 젊은 여성이 내렸다. 내 심장이 빨라졌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더 같은 일을 시도할 것인가.
남자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내 문으로 다가왔다. 박순자님, 저는 강민석 박사입니다. 노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제 조수인 김지수 씨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정신상태 평가를 위해 저희를 고용했습니다. 정신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원에서 다가가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허가 없이 사유재산에 있어요. 박 여사님, 강 박사가 주장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극적인 성격 변화와 돈에 대한 비합리적인 행동, 편집증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평가로 이 모든 우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씨가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냥 대화일 뿐이에요, 박순자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면 평가는 그것을 확인할 것이고 가족들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즉시 전술을 알아보았다. 지영이 사용했던 것과 같았다. 숨길 것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한 달 전에 순진한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강 박사님, 내가 권위 있게 말했다. 저는 69세이고 평생 동안 독립적으로 내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아들이 내가 그의 삶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멈췄다고 해서 정신과 평가를 받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님, 저희는 당신의 저항을 이해합니다. 김지수가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그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평가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 내 목구멍에서 나온 웃음은 쓰디 쓴 것이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두 성인의 월세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한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오는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요. 그때 최 변호사가 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를 보자 강 박사와 김지수는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강 박사님, 최 변호사가 차에서 내린 후 말했다. 여기 있으려면 법원 명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뢰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강 박사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걱정하는 가족이 고용한 정신건강 전문가입니다. 내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가족이 고용한 전문가들. 최 변호사가 건조하게 대꾸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대리인을 통한 괴롭힘이라고 하며 똑같이 불법입니다. 최 변호사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경찰관님, 의뢰인의 재산에서 두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강 박사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박순자님, 당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걱정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납된 의료비, 쌓인 약, 돈에 관한 변덕스러운 행동. 박사님, 내가 그를 가로막았다. 내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미납된 의료비가 없고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쌓인 약도 없으며 내 돈에 관한 행동은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님, 김지수가 주장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유언장을 바꿨다고요. 물론 유언장을 바꿨죠.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대화 내내 톤이 올라갔다. 왜 내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사람들에게 내 유산을 남겨야 하죠? 왜 학대를 돈으로 보상해야 하죠? 2대의 경찰차가 도착했고 이전 방문으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정경희가 강 박사에게 다가갔다. 박사님, 즉시 이 재산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 여성은 유효한 보호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님, 우리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어떤 법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여러분은 내 의뢰인에게 접근이 금지된 사람들의 대표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괴롭힘입니다. 강 박사와 김지수는 투덜거리며 떠났지만 차 타기 전에 김지수가 소리쳤다. 박순자님, 당신의 가족은 단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돈을 훔치기 위해 나를 미쳤다고 선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소리쳐 대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 최 변호사와
나는 내 거실에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박순자님, 이것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당신을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없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 소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정적인 판사와 그들을 위해 증언할 의사를 확보한다면 당신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겠네요. 시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정신이 있고 그들이 진정한 걱정이 아닌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미자에게 전화해 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 그녀가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했다. 돈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깨닫고 있어요. 가족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변호사와 의사에게 돈을 쓰고 자신의 평판을 파괴하면서 모두 당신의 은행 계좌의 접근권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그녀의 말은 나를 생각하게 했다. 민호와 지영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돌아갈 길이 없었다.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이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결코 존경받는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항상 다리가 달린 돈일 뿐이었다. 그 계시는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해방감을 주었다. 더 이상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들 스스로 내 감정적, 육체적 복지가 내 돈보다 그들에게 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녁에 영숙이 깜짝 선물을 들고 방문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기 위해 원예 클럽 친구들을 초대했다. 박순자님을 소개합니다. 영숙이 말했다. 이분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미용실에서 이미 알고 있는 혜진 씨, 그리고 이미경, 박영희, 김희정 씨입니다. 우리 모두 학대적인 가족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우리는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경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동생에게 한계를 설정해야 했다. 영희는 돈이 필요할 때만 방문하는 딸과 관계를 끊었다. 희정은 손자들이 그녀를 은퇴 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유언장을 바꿔야 했다. 가장 아픈 것은 내가 고백했다. 그들에게 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결코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박순자님, 80세의 지혜를 가진 희정이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사고 팔 수 없어요. 지불해야 했다면 그것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내 상처 입은 영혼의 향유와 같았다. 그녀가 맞았다. 나는 사랑이 아닌 관심을 사고 있었다. 환상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내가 새 친구들에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나빠요. 적어도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좋은 동반자와 함께 있어요. 모두 웃었고 우리의 새로운 지혜를 위해 건배했다. 그날 밤 새 친구들이 떠난 후 내 정원에 앉아 생각했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면 아마도 나는 더 맑은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 내 성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부양가족이 없었고 나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경제적 책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대신 그 현실은 나를 흥분시켰다. 원한다면 여행을 갈 수 있고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예쁜 옷을 살 수 있고 내가 신경 쓰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현재에 자금을 대는 대신 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었다. 자유는 희망처럼 맛이 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싶었다. 정신과 의사 방문 한 달 후 나는 마침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름다운 일상에 정착했다.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정원을 가꾸고 영숙이나 새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수년 동안 포기했던 활동에 전념했다. 민호와 지영의 개인 금융인이 되기 전에 내가 열정을 가졌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 새 이젤에서 꽃을 그리고 있을 때 최 변호사가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집에 도착했다. 박순자님,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호와 지영이 가정법원에
공식적인 정신적 무능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돌처럼 나를 덮쳤다. 그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큰 소리로 듣는 것은 끔찍하게 현실적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만약 판사가 당신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네, 그들은 민호를 당신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것은 그에게 당신의 재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줄 것입니다. 네,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깊은 배신의 무게를 느끼며 내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내 친아들이 내 돈을 훔치기 위해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 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직접 내가 완전히 정신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당신이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세 증인의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료비와 복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약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미납된 의료비나 쌓인 약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님. 하지만 그들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강 박사의 진술서도 있는데 당신이 정신과 평가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며 이것을 정신적 퇴화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악마적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내 거부를 정신 질환의 증거로 바꿔놓았다. 그들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 본능을 내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사용했다. 세 증인은 누구인가요? 최 변호사가 그의 서류를 확인했다. 지영, 물론이고 이창호라는 이웃, 그리고 당신의 약사라고 주장하는 박정호. 이창호는 길 건너편 이웃으로 내 친구들이 때때로 그의 집 앞에 주차했기 때문에 항상 나와 문제가 있었던 불쾌한 남자였다. 박정호는 실제로 내 약사였지만 그가 내에 대해 무엇을 말했을지 이해하지 못했다. 박정호 씨와 이야기해야겠어요. 내가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우리는 함께 그날 오후 약국에 갔다. 박정호는 놀라움과 긴장으로 나를 맞이했다. 박순자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박정호 씨, 내 약물에 대해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했다고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박순자님, 며느님이 몇 주 전에 왔어요. 당신의 약에 대해 물어보면서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이 가끔 비타민과 아스피린만 사고 정기적인 처방약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당신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박정호 씨, 당신은 어떤 서류에 서명했나요? 그녀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내가 박순자님이 불규칙한 약물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을 위한 것인 줄 몰랐어요. 내 약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서명하도록 속임을 당했다. 지영의 조작에는 한계가 없었다. 박정호 씨, 내가 말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내가 약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박순자님, 이 오해로 인해 정말 끔찍한 기분이 듭니다. 약국을 나온 후 우리는 이창호를 만나러 갔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분명한 적대감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뭘 원하시나요? 이창호가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창호 씨, 내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진술서에 서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는 미쳤어요.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해 왔어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셨나요? 마치 전쟁 지역에 사는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시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가족과 길에서 소리 지르고 나는 이창호가 모든 것을 맥락 밖에서 해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메라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상한 사람들은 내 새 친구들이었다. 소리는 민호와 지영의 침입으로부터 내 집을 방어할 때였다. 이창호 씨, 내가 말했다. 제가 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관심도 없고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 할 말이죠. 그가 잔인하게 대답했다.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증언은 악의로 해석된 표면적인 관찰에 기초했다. 그날 밤 초의 변호사와 나는 우리의 방어를 계획하기 위해 앉았다. 박순자님, 우리는 자체적인 정신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 동료인 김은정 박사는 정신능력 평가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완전히 정신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호와 지영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들이 이미 나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기로 결정했다면, 박순자님, 법적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히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신적 능력과 그들의 재정적 동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나는 김은정 박사와 상담하러 갔다. 그녀는 친절하지만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었다. 박순자님, 당신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과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2시간 동안 그녀는 내 기억력, 추론 능력, 재정적 이해, 감정적 건강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인지 테스트를 하고 수학 및 논리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다. 박순자님, 그녀가 마지막에 말했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 나이대의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지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지 기능은 뛰어납니다. 박사님, 왜 제 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해준 것과 제가 검토한 문서를 바탕으로 이것은 노인에 대한 고전적인 금융학대 사례로 보입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나는 검증받은 느낌이 들었지만 또한 슬펐다. 내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또한 법적 전투가 실제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원예클럽의 모든 친구들과 긴급 회의를 조직했다. 무능력 소송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 분개했다. 박순자님, 이미경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증언할 거예요. 우리는 몇 주 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고 누구나 당신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영희가 추가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많은 40대 여성들보다 더 명확하고 강해요. 80세의 지혜를 가진 희정이 내 손을 잡았다. 박순자, 님, 당신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세대를 거쳐 탐욕스러운 자녀들은 부모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미쳤다고 선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많은 피해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문서, 법적 지원, 그리고 당신을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친구들. 그녀의 말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이 전투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내 변화를 직접 본 강한 여성들의 군대가 있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말했다. 민호와 지영은 돈을 위해 미래의 화해 가능성을 파괴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용서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최선일 거예요. 혜진이 대답했다. 적어도 이제 당신은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애도 때문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 사랑스러운 가족의 꿈, 무조건적인 사랑이 상호적이라는 환상에 결정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었다.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과 자유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철의 결심.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일은 3주 후에 왔다. 나는 일찍 일어나 내 가장 좋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결의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단지 내 정신적 능력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내 은행 계좌 이상의 가치가 판단되는 날이었다. 초의 변호사는 우리의 전략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아침 7시에 도착했다. 박순자, 님, 증명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판사가 이미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요?
정한구 판사는 공정하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의 이전 사례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는 자동적으로 가족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9시에 법원에 도착했다. 복도에서 나는 아마도 이 경우를 위해 산 새 정장을 입은 민호와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지영을 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장례식에 있었다. 우리 가족 관계의 장례식. 우리의 시선이 교차했을 때 민호는 내 눈을 피했지만 지영은 이것이 단지 사업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냉담함으로 내 시선을 마주했다. 그들의 변호사는 나이든 우아한 남자로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개시 진술을 시작했을 때 그의 전략은 분명했다. 나를 낯선 사람들에 의해 조종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묘사하는 것. 판사님,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순자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분명한 정신적 퇴화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가족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편집증 때문에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명백히 그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이웃과 변호사의 영향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단어는 내 권한 부여가 침해처럼 들리고 내 자유가 외부 조작처럼 들리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증인을 불렀다. 지영이 첫 번째로 증언했고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 상감이었다. 그녀는 내가 완전히 변했다고, 내가 적대적이고 편집증이 되었다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묘사하며 울었다. 판사님,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박순자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 같았어요. 그녀의 정신적 퇴화를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눈물로 포장된 거짓말초의 변호사가 그녀를 신문했을 때 그녀의 이야기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영 씨,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의뢰인에게 전화한 것이 언제인지 법원에 말해줄 수 있나요? 지영이 더듬거렸다. 글쎄요, 우리는 항상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정 날짜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과 남편이 내 의뢰인을 초대하지 않고 결혼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것은 매우 작은 의식이었어요. 내 의뢰인이 결혼식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이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 지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 말은 맥락에서 벗어났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의 올바른 맥락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민호가 다음이었다. 내 정신 건강에 대해 거짓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증인석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를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이것은 내가 혼자 키운 아이였고 내가 내 삶 전체를 바친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가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초의 변호사가 그를 신문했을 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민호 씨, 지난 3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3천만 원이 대략 맞나요? 아마도요. 그녀가 항상 관대했다면 돈을 요청하지 않고 어머니를 방문한 것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 당신과 아내가 허락 없이 내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개인 문서를 검토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녀를 걱정했어요. 법적 권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를 데려온 것이 사실인가요? 그녀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35세, 당신은 69세 어머니로부터 월세를 내기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민호는 존엄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창호는 내 소위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증언했지만 최 변호사가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나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으며 모든 정보가 표면적인 관찰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강 박사는 평가를 거부한 것이 정신적 퇴화의 증거라고 증언했지만 최 변호사는 그의 결론을 완전히 반박하는 김은정 박사와의 평가 문서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우리 차례가 왔다. 최 변호사는 먼저 박정호를 불렀고 그는 내 약물 구매 습관을 왜곡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어떻게 속았는지 설명했다. 김은정 박사는 내 뛰어난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하며 흠잡을 데 없었던 인지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다. 박상훈 지점장은 내 재정적 능력에 대해 증언하며 자동 이체를 취소하기로 한 내 결정이 완전히 합리적이었고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숙과 원예클럽 친구들은 내 명석함, 새로운 활력,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능력에 대해 증언했다. 마침내 내가 증언할 차례가 왔다. 나는 존엄성을 갖고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69년의 경험,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역경에서 발견한 힘의 무게를 느끼며. 초의 변호사는 내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했다. 3년 동안 사용한 3셉3 40만 원, 결혼식에서 제외된 굴욕, 지속적인 감정적 조작, 내 사생활 침해, 법적 위협. 박순자님, 최 변호사가 마침내 물었다. 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나요?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가족 관계로 위장한 상업적 거래였습니다. 내 돈은 환영받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나요? 단지 그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만 후회합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신문 중에 나를 혼란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그의 질문 각각에 나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가 내 새 친구들이 나를 조종했다고 제안하려고 했을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 이익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최종 변론에서 민호의 변호사는 내가 외부 조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계속했다. 최 변호사는 그의 응답에서 강력했다. 판사님,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무능력한 노인의 사례가 아니라 마침내 수년간의 재정적, 감정적 학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힘을 찾은 여성의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정신적 무능력에 대한 실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그들의 수입원이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좌절감입니다. 정한구 판사는 2년처럼 느껴진 2시간 동안 심의하기 위해 물러났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분명했다.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가 시작했다. 이 법원은 박순자 씨가 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적인 정신과 평가는 그녀의 인지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재정적 결정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완전히 합리적이며 그녀의 권리 내에 있습니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더욱이 판사가 계속했다. 증거는 이 소송이 박순자 씨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걱정보다는 재정적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내가 이겼다. 단지 법적 전투만이 아니라 내 자유, 내 존엄성,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이겼다. 법원을 나왔을 때 나는 민호와 지영이 그들의 변호사와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지영은 떠나기 전에 순수한 증오의 표정을 내게 던졌다. 민호는 한 번 더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후회였을 수도 있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영숙은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내 집에서 축하 모임을 조직했다. 우리는 정의, 자유, 서로를 지지하는 강한 여성들의 자매애를 위해 건배했다. 박순자님, 희정이 말했다. 오늘 당신은 단지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그녀가 맞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는 완전히 내 것이었다. 여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두려움, 죄책감, 조작 없이 살 수 있었다. 3개월 후 나는 내 집을 팔고 도심 근처의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돈의 절반을 가족 학대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했다. 나머지 절반으로 항상 원했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유럽으로 여행하고 미술 수업을 듣고 자원봉사 그룹에 가입했다. 민호와 지영에 대해 다시는 듣지 못했다. 제3자를 통해 그들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지영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역경이 내 관대함이 결코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정직한 일과 독립의 가치. 어떤 밤에는 새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1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한다. 두려워하고 조종당하고 사랑을 사야 한다고 믿었던. 그 여자는 죽었고 그 자리에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한 사람이 태어났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가격이 없으며 자유는 결코 너무 비싸지 않다. 내 이름은 박순자. 나는 70세이고 마침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배웠다.